현재 시점에서 푸틴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단 한 가지,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러시아의 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은 2022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갑작스럽게 북한과 동맹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을 크게 당황시켰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과 군사 관계자들은 푸틴에게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는 걸 멈춰달라고 발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군 장교들은 한국의 막강한 무기는 물론 압도적인 군사력까지 잘 알고 있어 쓸데없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가능성이 큰 트럼프가 밀어주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도 푸틴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가 불안해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 북한과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의 핵탄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까지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견제할 국가가 또 늘어나는 것인데요. 한편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저격하는 푸틴의 태도를 지적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시브코프 장교는 현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만한 군사력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온 국가이다. 한국의 전차는 다른 한국산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파워가 이미 입증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와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죠. 당시 젤렌스키가 콕 집어 언급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는 신궁과 현궁이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도 마하 2 이상으로 헬기는 물론 각종 고정익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인데요. 게다가 현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난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제블린을 대체한 무기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각종 무기와 장비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세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mm 포탄은 10kg 정도의 포격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갑니다.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mm 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활약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어떤 식으로 무기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틴 시브코프 장교는 한국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강국이며 한국이 핵포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기술은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폭발에 필요한 고폭탄 등도 하나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한국 정부가 비핵 실험을 여러 번 할지 핵 개발을 공언하고 실제 핵 실험을 1회 이상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죠.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실어 나를 투발 수단도 충분하다면서 푸틴에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을 자중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시브코프 장교는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섰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역대 최고 순위라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자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유독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죠.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1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루마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만 따지자면 약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에 폴란드와 했던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 수출 계약이 약 2조 850억 원이었으니 두 번째로 달성한 조 단위 계약인데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격 테스트 수행 후 협상에 돌입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천궁2까지 도입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 시장을 향한 K방산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달 미 해군 함정 사업을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에 모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가 알아주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현무5 탄도미사일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죠. 무엇보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 8,9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은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여서 유사시엔 북한 수뇌부의 직결지나 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도록 운용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적군이 현무5 미사일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10개 이상 자탄이 탑재된 다탄도 미사일로의 파생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 10개에서 100개 이상의 자탄이 각자 표적으로 발사돼 1타 10피 이상의 고성능 고효율을 낼 수 있으며 축구장 200개 이상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저위력 핵폭탄급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산업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치른다고 해도 아무리 막강한 러시아지만 승리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 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K방산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집권정당과 상관없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3.3%가 높지 않은 수치이므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은 높다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비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후보도 국방력 강화와 군인 지원, 국방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는 미군 철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면 바이든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핵무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며 바이든 2기가 된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트럼프 2기 땐 다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항상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125번 일관되게 이야기한 건 바로 주한미군의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걸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의 핵무장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토록 한국 핵무장에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든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나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는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은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과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만일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타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고 한국 안보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되어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6개월 안에 핵무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한국과 일본이 결국 독자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보면 계속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동맹이고 이 동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동맹들이 미국에 주는 도움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바이든의 입장인데요. 특히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 이후로 북핵에 따른 안보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그는 미국 주도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이나 쿼드, 오커스, 미국, 일본, 필리핀 간 3국 협력 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은 중국이 이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중국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과 위치를 바꾸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뒤 중국에는 유럽의 대다수 젊은이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고 일하기엔 늙은 인구가 있으며 그들은 외국인을 혐오한다고 지적했죠. 이어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바이든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골칫거리 무덤이 됐다면서 고개를 저었는데요. 바이든은 중국 경제를 두고 시한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모든 악당은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발언을 접한 트럼프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바이든을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한국에게 핵 승인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팽팽한 입장을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추문 입막은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칭하며 맹비난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로서 지금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면서 비꼬기도 했죠. 바이든은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해로운 것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트럼프의 전면 공격이라면서 트럼프가 가하는 위협은 그의 첫 임기 때보다 두 번째 임기 때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바이든에 따르면 지금의 트럼프는 2016년에 선출된 트럼프가 아니며 그가 2020년에 패배했을 때 그의 정신이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출마하든 말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예고하기도 했죠. 한편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46%, 바이든 45%로 오차 범위가 3.3%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조사에서는 2020년에 바이든을 찍은 응답자의 83%가 올해 대선에서도 다시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89%로 늘어난 수치였죠. 또 트럼프의 경우 2월 말 조사에서는 97%가 다시 그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4%로 낮아진 양상을 보였는데요. 각 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바이든 56%, 트럼프 55%로 비슷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는 바이든 41%, 트럼프 43%로 집계됐죠. 응답자들은 후보들의 약점으로 바이든은 나이라고 했으며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라고 꼽았는데요. 트럼프가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외교에서도 트럼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이전부터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공격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정치에 입문해서는 승승가도를 달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게다가 미국 내 절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외교관이나 행정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음에도 이전 트럼프 집권 당시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전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국의 이익만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바이든을 압도하는 무차별적인 대중국 압박 카드를 동원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중국 죽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안들에도 미국 우선주의가 철저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는 한국의 핵 보유에 활짝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면 공멸의 길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한국만 평화의 사도인 양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의 운명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핵 자강론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